오늘은 이경민 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2,900을 목전에 네. 두었던 코스피가요. 이제 한 2,750선까지 레벨 다운이 네, 되었습니다. 네. 그 최근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순항을 하던,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채권금리 등락이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좀 2,900 넘는 듯 하다가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이는 와중에 미국 특히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이 급락 반전을 하면서 좀 약세 압력을 높여갔고, 여기에 트럼프 트레이드, 그러니까 트럼프 재선 시나리오가 좀 세게 들어오면서 좀 조정이 좀 과해졌다, 격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최근 장중 2,750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그거는 좀 과도한 좀 언더슈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이런 변동성을 좀 두려워하기보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사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사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이슈가 네.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있겠죠. 네. 일단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뭐 희대의 역대급 사진이죠. 퓰리처 네. 후보라고. 진짜 네. 제가 저걸 보고선 만약에 네. 막 테이블에 숨고 누워있고 그런 사진이었다면 좀 양상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사진이 나오면서 맞아요. 저때 트럼프 당선 확률이 70%를 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트럼프 재선 시나리오가 세게 들어왔고, 또 아이러니하게 16일 날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랑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시장에서는 임팩트 있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지난주죠. 그러니까 7월 셋째 주 S&P 500 수익률 보시면 반도체 장비가 8% 빠졌어요. 와. 8.8% 빠지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뭐 보면은 성장주 또는 IT 수출주들은 엄청나게 하락했고, 반대로 은행, 뭐 내구 소비재, 에너지 이런 업종들은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보여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11일 날부터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꺾였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가세하면서 여기다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까지 나오면서 급락을 했던 거지, 트럼프 이슈가 이 시장을 좌지우지했다라기보다는 좀 조정 양상을 보이는데 좀 과격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제가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은 뭐 요 위에 그림 보시면 뭐 이머징 증시, 선진국 증시 전반적으로 다 IT 그리고 뭐 통신 서비스에 인터넷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재밌는 그림은 만약에 트럼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신흥국 IT가 선진국보다 훨씬 더 못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들어온 게 7월 15일이었어요. 네. 근데 이때는 더 올라가기도 했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조정 양상을 거치는 와중에 좀 격하게 만들었던 변동성을 더 증폭시켰던 변수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여기 재밌는 그림인데, 자 4.2였던 채권금리 4.5까지 끌어당겼던 것도 트럼프 때문이라고 합니다. 1차 대선 토론 직후에 트럼프가 우위를 보인다라고 하면서 물가 상방압력이 커지는 거 아니야? 왜냐면 관세도 부과하고 재정도 확대하고 그래서, 그리고 달러도 좀 더 올라갔죠. 근데 이번에는 별 움직임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돌면서 금융시장에 돌아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를 반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한 번 반영이 되면 같은 이슈의 민감도가 좀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요거는 환율인데요. 환율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달러가 지난주에 조금 반등을 했거든요. 이건 유로 약세 때문이었지 트럼프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유로 약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ECB가 금리 동결을 하고 일부 금리 인하 기대가 약간 후퇴하면서 유로화가 좀 반등을 하면서 유로화가 살짝 밀려나면서 달러가 좀 반등을 했을 뿐이지,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마어마한 금융시장 전체적인 영향들을 미쳤을까? 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심리적, 수급적 영향을 줍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 그런데 자꾸 이게 뭐 절대적이다 라고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2000년 왜 이렇게 급락해요? 바이든이 사퇴해서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2차 전지가 반등했으면 왜 그랬다 그러실 거예요? 바이든이 사퇴해서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의 흐름대로 가는 과정에서 좀 시장의 해석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불편한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언더슈팅인지 오버슈팅인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놓치면서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면은 이게 풀리지 않으면은 시장은 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중심을 좀 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에 저희가 그 정치적 이슈, 네, 그 네. 미국에 있는 정치적 이슈 이벤트에 굉장히 맞아요. 몰입된 감이 없지 않아 맞습니다.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네.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영향은 있어요. 네. 분명히 있어요. 네.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밑에 그림 보시면 네. 2016년이 더 드라마틱했잖아요. 네. 2016년 7월 8월만 하더라도 힐러리가 되지 무슨 트럼프야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만에 하나 되면 야씨 다 망하는 아. 거야 그랬어요. 근데 9월달 되면서부터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오고 막 붙으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불안감에. 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이 결정된 시점을 저점으로 시장이 쫙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때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국 증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S&P 500도 올라가긴 했지만 코스피가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 둘 간의 격차가 좁혀졌거든요. 이거는 트럼프랑은 뭐 다른 거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2016년 말에 달러 강세, 올드 이코노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보시면은 10월, 11월 달에 달러는 반등하긴 했지만 트럼프 당선이 결정된 이후에 달러 인덱스는 108에서 103포인트에서 88포인트로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럼 워낙 감세라는 거잖아요. 네, 네. 와. 그리고 또 하나는 올드 이코노미, 산업재, 소재, 에너지 10월, 11월 달엔 좀 반등하고 IT가 좀 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방향성이 결정된 이후에는 에너지는 완전히 폭락을 했고요. 네. 나머지는 그냥 플랫한 그림, 그냥 IT가 시장을 다 들어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떤 선거나 정치적 이벤트 이슈가 출렁이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 방향성을 꺾는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트럼프 트레이드다, 바이드노믹스다, 뭐 해리스가 뭔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시장이 움직일 겁니다. 근데 움직임 자체가 이 추세를 바꾸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추세적인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이 변수로 인해서 정치적 이슈 이벤트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 그럼 사야 되는 거겠고. Buy the dip. 네. 만약에 네.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좀 쉬었다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네.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이것 때문에 무조건 이제부터는 뭐 IT는 안 되고 반도체는 안 되고 전기차는 안 되고 신재생에너지는 안 돼라고 보기는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치적 이벤트 이슈를 활용을 할 방법으로 생각해야지 여기에 너무 몰입돼서 모든 것을 그걸로 해석하기 조금은 과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그랬죠. 트럼프가 대선 토론에서 이겼다고 나왔을 때 미국 선물 지수가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서 트럼프가 시장 친화적인 트럼프가 우위를 보임으로 인해서 미국 선물 지수가 올랐다. 네. 그 다음에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또 밀렸거든요. 네. 증시가. 그랬더니 트럼프 때문에 증시가 빠졌다. 그냥 증시 등락에 따라서 그냥 트럼프 이슈를 계속적으로 갖다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과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며칠 전에 이제 빅테크가 크게 빠지고 네. 다우존스가 또 막 오르고 오르고 했잖아요. 뭐 정신이 없었죠. 그거는 하나의 그냥 순환매 정도. 비싸니까 팔고 그쵸, 뭐 이런 그쵸.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네. 시장 흐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AI 반도체가 너무 많이 강했죠. 맞아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쉬지도 않고 나스닥이 올랐다가 최근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시장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려면 나스닥이 빠지는 것만큼 다우랑 S&P 500 그리고 뭐 러셀 2000 다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 보시면은 연초 이후 7월 10일까지 강했던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고요. 네. 그 다음 S&P 500 러셀 1000도 마이너스고 러셀 2000, 러셀 3000도 마이너스인데 가장 못한 러셀 2000이 강하게 반등했고 뭐 다우도 반등세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망가졌다라기보다는 네. 심리는 살아있는데 쟤는 좀 과해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순환매가 나타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꺾인 시점이 6월 CPI가 나오면서였어요. 네. 6월 CPI가 서프라이즈였거든요. 음. 근데 나스닥이 꺾였다. 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는 다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흐름이라서 여기서부터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최근 또 다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그동안 여기 보시면 요 짙은 색이 나스닥이거든요. 네. 나스닥이 빠지는 동안에 러셀 2000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같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우도 러셀 2000도. 네. 그리고 한때는 러셀 2000이 더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방적인 나스닥 강세, 러셀 2000 약세 흐름들이 반작용이 나왔다면 지금은 다시금 동조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PER이 아직까지 높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30배를 넘나드는 게 조금 꺾였고, 그리고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격 갭이 나스닥 대비 러셀 2000 상대 강도가 이렇게 쫙 빠졌는데 여기서 급반등을 하면서 이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네. 그러니까 급격한 가격이 벌어져서 너무 오버됐던 부분들은 정상화되는 과정은 일단락되면서 저는 일단은 러셀 2000 나스닥 순환매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러셀 2000 계속 갈 수 있어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보시면 좀 아실 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은 언제부터 이게 꺾였냐 하면 2023년, 22년, 23년 지나면서거든요. 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7년, 18년, 20년, 21년, 22년까지는 러셀 2000 이익 모멘텀이 나스닥보다 셌어요. 살아 있었네요. 네. 근데 23년부터 꺾이기 시작했던 거죠. 24년에도 마이너스고 음. 25년에는 반전이 돼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여기 보시면은 분기별로 보면 나스닥은 플러스 성장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는데 러셀 2000은 아직까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은 추세적으로 러셀 2000이 더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기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가격계 매우기 차원에서의 흐름들이 나오면 네. 순환매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트레이드인데 트럼프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네. 고점권을 다시 향하는 정도였고 오히려 트럼프 당선 확률은 69%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영향력이나 트럼프가 미치는 파급력이 이제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순환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는 좀 어느 정도 점차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치 이슈가 저희가 막 염려할 만큼 아주 심각하게 시장 끝났다 이렇게까지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그래도 또 지난 일요일에 또 큰 이슈가 하나 또 생겼잖아요. 이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네.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또 분석이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 그 경로가 어떻게 될지, 과정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진 건 맞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 해리스 부통령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시간이 얘기도 없기도 하고 다른 후보들과의 지지율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밑에 먼저 보시면은 바이든보다는 좀 나아요. 해리스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를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지율 격차는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격차는 3%포인트인데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격차는 1.9%포인트. 네. 그리고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은 굉장히 붙은 그림, 그리고 이기는 데선 더 이기는 그림,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의 당선 확률은 20 몇 %밖에 되지 않았냐라고 할 수도 있겠고 바이든이 그렇게 사퇴 압력을 받는 과정에서 언론 기사에서는 트럼프 당선 확률은 60%를 넘는데 바이든은 10%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트럼프는 공화당의 확고한 후보였고 민주당에서는 바이든과 해리스가 교체설이 나오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둘이 양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뭐냐면은 바이든하고 해리스하고 당선 확률을 합친 거거든요. 네. 여기서 좀 격차가 벌어지긴 했지만 그동안에는 거의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줘 왔고 자 지금은
해리스 바이든이 사퇴를 결정한 이후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이 바이든 걸 흡수하면서 41%까지 올라왔어요. 오,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도. 그렇게 본다면은 해리스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저는 불확실성은 좀 결정될 때까지 등락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결정된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자라는 방법이 결정될 때까지 좀 등락은 있겠지만, 뭐 여기서 어마어마한 혼란이 커지는 그림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나이든 컨셉을 그동안은 바이든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갖게 생겼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트럼프도 79세입니다. 맞아요. 네, 해리스는 59세. 네. 그리고 젊은 흑인 여성의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반영이 될지 여론조사에 반영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9월달에 또 한번 대선 토론이 있는데 민주당 후보가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좀 흐름을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말 되게 잘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기대감이 되게 낮은 것 같아요. 근데 기대감이 낮은 만큼 서프라이즈. 네, 그런 기대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에는 트럼프에 끌려가던 민주당의 스탠스가 지금은 판을 바꿀 만한 계기는 마련됐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해리스 부통령으로 결정되면 좀 시장은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 예정돼 있는 대선 이벤트들이 그렇게 시장을 뒤흔들기보다는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해리스의 존재감이 이제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막 부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불확실성이 점점 더 이렇게 증폭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네. 그렇게 되면 불확실성은 좀 진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현 부통령이잖아요. 그러면은 바이데노믹스를 계승하는 연결해 나가는 그러면은 정책의 연속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불안감들은 좀 진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기존의 바이든이 해왔던 정책들을 다 뒤집는 거거든요. 정책들 한번 보시면 완전 다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리스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은 좀 안정감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좀 어떤 섹터를 저희가 조금 보면 좋을까요? 자, 요게 정리를 드린 건데요. 해리스가 부상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바이데노믹스랑 맥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뭐 공약도 있지만 요 밑에 먼저 보시면 민주당의 스탠스를 보시면은 기후,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데노믹스를 보면은 IRA 법안, 칩스 액트 뭐 이런 것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증세, 규제 강화 뭐 이런 쪽들이라서 기존의 흐름들을 바꾸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국 제재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될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그 강도 측면에서 트럼프보다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까지 시장을 괴롭혀왔던 변수들이 좀 완화되는 그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트럼프 당선, 트럼프 재선 시나리오가 강하게 유입되었던 7월 셋째 주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인데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뭐 기술, IT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진했는데 이 업종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 화학, 철강, IT 가전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고 자동차, 반도체, 기계 이런 애들이 많이 밀렸었거든요. 네. 이런 업종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7월 셋째 주 수익률과의 정반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저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쪽들이 반등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장님께서 보실 때 뭐 미국 경제가 막 부러진다, 네. 뭐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네. 뭐 한 1년 정도 이렇게 봤을 때는 가능성이 높다고는 안 보시는 건가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있죠. 낮다고.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거기에 맞는 대응들이 나올 거거든요. 네. 특히 지금 연준이 고용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는 그림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금리나 더 많이 할 수도 있겠고, 금리 폭도 높고. 네, 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러네요. 저는 경기 둔화와 통화 정책 간의 균형감이 되게 잘 맞춰지지 않을까. 물론 잠시 이 균형감이 깨질 수는 있겠지만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통화 정책은 더 완화적으로 갈 거고 경기가 단단해진다 하더라도 통화 정책은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정상화하는 사이클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경기 침체로 안 가는 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경기 침체로 간다 하더라도 시장이 무너지는 그림보다는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좀 시장을 지탱해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